사실 뭐 뇌 건강 하면 누구한테나 물어봐도요, 치매 걱정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 뭐 뇌에 좋은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이 안 가면 그런 영양제들이 뇌를 살려주지 않는다. 뇌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요,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이 식사하고 나서 누워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누워 있어야지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건강 한입 구독자 여러분,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뇌의 문제들을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가물가물해진다거나 뭐 머리가 멍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뇌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중장년층의 나이가 이제 되면 부모님이나 뭐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치매 뭐 아니면 뇌출혈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뇌에 대한 건강을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뇌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뇌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 이 혈액의 경로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우리 그 문제가 생기는 것에 가장 흔하게 아는 원인이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죠. 경동맥의 문제는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는 뭐 거의 필수 코스로 인식이 될 정도로 다 검사를 한 번씩은 하시게 되고, 우리가 동맥경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하는 것도 경동맥 검사를 통해서 경동맥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뇌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목의 문제입니다. 목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인데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경추 상태가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나 뇌 건강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벌써 이제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이제 인류의 문명에 큰 획을 그은 아주 역사적인 발명이다 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만큼 인류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고개 숙이고 하는 작업들을 늘여놓게 됐거든요. 그런 목들의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경추 협착이라든지 경추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겹쳐지면서 이제 뇌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경동맥의 문제처럼 이제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러면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는 이 경로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은요, 이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동맥만의 문제로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혈관이 많죠. 이름 붙어 있는 혈관도 있지만 이름 없는 혈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름 없는 것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이 이름 있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건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세포가 만들어내는 찌꺼기를 가지고 오고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의 99%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의 동맥경화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고 모세혈관이 상당 수준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동맥 검사를 했는데 이제 동맥경화가 막 시작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뇌혈관이나 상체 모세혈관들은 어느 정도 망가져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경동맥에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런 분들은 뇌혈관이나 상체에 있는 모세혈관이 상당 수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라고 다시 재해석하시면 되는데,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다 라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혈액순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혈액이 잘 흘러가도록 하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거든요.
탈수인데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하거나 서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뭐 이럴 때 중력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야지 되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일단 잘 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혈압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혈압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훨씬 더 심장에 부담을 적게 주고 혈압을 적당히 올린 상태에서도 멀리까지 물을 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탈수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죠. 그리고 잠을 잘 안 자요. 뭐 밤에 뭐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밤에 잠을 잘 안 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마땅하게 풀지를 못합니다. 몸에서 물이 마르게 되는 그런 작용들을 스스로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또 이제 건강해지려면 누구나 다 해야지 되는 저염식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물을 점점 더 마르게 만드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된다면 이제 뇌에 점점 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건데요. 이 혈액에는 또 좋은 영양 성분들도 같이 가야지 됩니다. 근데 좋은 음식들을 먹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먹어도 인스턴트부터 시작해서 뭐 밀가루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이제 먹게 되면 장에서 만성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혈액은 풍부한 산소와 좋은 영양소가 많아야 되는데 만성 염증이 혈액을 계속 흘러다니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나쁜 거 하나가 더 쉽게 망치거든요. 그럼 대안이 뭐냐?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몸에서 만성 염증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먹는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이 가장 공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 관리를 잘 해야지 된다. 특히나 내가 목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꼭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작업들은 다 고개를 숙여서 뭘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계속 본다. 집에 가는 지하철 뭐 1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내 목을 더 망가뜨리고 뇌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가면서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복리 효과처럼 늘어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뇌 건강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식사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거나 식사를 하고 나서 피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 누워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씹는 행동 자체가 내가 턱관절을 움직여서 계속 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개골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해야지만 씹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효과가 일부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누워서 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생활을 할 때 혈액순환과 누웠을 때의 혈액순환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누워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워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장이 괜찮다 하면 식사하고 나서 항상 20-30분, 특히나 점심을 드시고 나면 꼭 반드시 10분에서 20분, 좀 길게는 30분까지도 누워서 살짝 잠을 자고 일어나시는 것이 뇌 건강에도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울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되냐? 베개를 잘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뇌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아무 베개나 봐도 잘 잘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이런 방법들이 꼭 필요 없이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잠을 잘 못 잔다. 특히 내 침대에는 베개가 벌써 한 서너 개가 이제 같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꼭 실천하시면 좋은데요. 목을 이제 항상 이렇게 젖히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베개를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높이가 어떤 사람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너무 높은 베개도 안 되고요, 너무 낮은 베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은 베개는 머리를 들기 때문에 이 목을 뒤로 꺾게 되고요, 낮은 베개는 이 뒤통수가 누웠을 때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목이 다시 뒤로 꺾여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목이 너무 높은 베개를 쓸 때도 뒤로 꺾이고 베개를 베지 않을 때도 뒤로 꺾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더 몸을 악화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C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느냐, 뒤통수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볼록한 부위 위쪽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위쪽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높이를 베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 보세요. 그냥 아무 베개나 베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좋다는 그런 이제 기능성 베개들을 베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제는 목 치료를 받으셔야지 될 때가 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잠이 들면요, 내가 끝까지 자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자는데도 중간에 계속 깬다 이런 분들은 낮에 누우셔야지 됩니다. 왜 낮에 누워야지 되냐,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은요, 이 소변이 노폐물이 굉장히 강력한, 독성이 강한 그런 노폐물들이 들어있거든요. 똥은 일주일간 똥을 안 넣어도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소변은 하루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이 내가 낮에 충분하게 찌꺼기를 못 씻어내니까 저녁에 자꾸 찌꺼기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던 혈액순환이 누우니까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걸 보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자꾸 깨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요. 자꾸 중간에 소변을 본다는 분들은 낮에 좀 누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누워 있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식생활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땀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좀 더 배출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낮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한테는 유방암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내 몸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의외인 것이 전 세계 여성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암으로 꼽는다면 당연 유방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한때는 갑상선암이 유방암을 추월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도 갑상선암은 분명히 1등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도로 따지자면 유방암을 갑상선암이 따라오기는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심각도도 그렇고 발병 빈도를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한테는 유방암이 가장 조심해야지 될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방암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유방, 자궁, 난소는 형제지간 같은 곳인데, 이 세 기관이 전부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관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큰 변화 없이 이제 쭉 올 텐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계속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생리 때마다 이제 계속 변동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고 이럴 때도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요. 폐경이 특히 더 확실하게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니까요. 폐경을 기점으로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이 생기는 질병 자체가 좀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서양에서는 비교적 폐경 후 여성들이 이제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나이에 따라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동양,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폐경 전 여성들도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40대, 5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20대 여성들도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이 이제 피해가 양상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 호르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피해자가 바로 유방이다, 또 자궁이고 난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제 눈이 가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감기가 잘 걸리고 머리가 잘 빠지고 두통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뭐 배가 뭐 늘 아프고 불편하고, 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다 혈액순환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나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내가 뭐 간단한 병이 잔잔하게 자꾸 걸린다고 해서 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방암이 왜 생겼냐? 유방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일 첫 번째. 그럼 혈액순환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당연히 혈액을 돌릴 만한 풍부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왜 없어지느냐? 없어지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잘 안 먹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리터, 4리터씩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냐? 아니죠. 3리터, 4리터를 마시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탈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더 탈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아이러니한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쭉 마셔가지고 혈액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 뭐 병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들어올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없어요.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들어도요, 하하하 웃으면서 끝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충고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이제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내 몸에서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건요, 신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심장이 뛴다든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든지 뭐 눈물이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느냐, 그 중간 과정에 바로 자율신경이 있거든요. 자율신경이 혈액순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그 변화가 좋게 만드는 변화가 아니고 점점 더 혈관을 수축시켜서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의 작용 중에 혈액순환이 끼어 있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게 위장이에요. 위장은 별명이 스트레스 올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격타죠. 내가 딱 밥 먹으면 바로 체하지 않습니까? 입맛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결국은 내시경 같은 것들을 해보면 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고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다 보면 위장이 또 망가지게 되죠. 위장이 장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면 소장, 대장도 연이어서 망가지게 되고요. 그 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과 췌장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이 만성염증이 계속 생겼을 때는 호르몬의 작용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면 유선 조직이 쉽게 붓고, 그래서 아프고 따갑고 따끔거리고 찌릿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혹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질병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효과가 더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악의 순간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이제 단 것들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야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너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내려갔다가 치솟았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 손상으로 이어져요. 세포 손상이 뭐 여러 군데 다 생기겠지만, 그게 유방 조직에서도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일단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동맥이 이제 가늘어지게 되니까 정맥의 흐름도 적어지고 배출도 잘 안 되게 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이 안 좋아지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유선 조직이 또 쉽게 붓고 혈액순환이 또 안 되게 되면서 이 유방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스스로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도움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어디 뭐 건강에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은 더 알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유방암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건 수술이죠. 유방암이 생겼으니까 좀 잘라내버리는 수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만 찾아서 없애는 표적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번째는 방사선 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치료들을 다 해서 유방암을 치료를 하는데요. 그 치료법들이 알려져 있는 유방암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느냐, 제거하는 방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혈액순환이 개선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더 잘 이겨내게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몸이 더 힘들고 하니까 스트레스 더 쉽게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들을 일단락 짚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을 좀 벌어서 그 다음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지 되는 시간벌이용 치료예요. 이 치료들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이요법을 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살고 농사를 짓고 살고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2차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암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고 그 섞여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원인을 잘 찾고 해결 방법을 잘 찾아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지 되는 겁니다. 유방암이 이제 생겨서 이제 치료를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고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일단 이제 세포 손상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요. 일단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살이 되고 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잘 먹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그냥 배부르게 아무거나 드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비교적 좀 건강하다는 식단을 이제 하긴 하셔야 되는데, 건강한 식단을 이런 음식이 건강해 저런 음식이 건강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음식, 나쁜 음식들을 먼저 골라내야지 되는데요. 그 중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은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아주 이제 좀 나쁘다라고 하는 음식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런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데요. 철저하게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과정 동안에는 이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됐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가면 되는 건데요. 식이요법이 일단 기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그 생활을 다시 한다는 거는 똑같은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애를 떠나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던 생활에서 조금씩만 좀 줄여보는 겁니다. 일을 하던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내가 여유를 조금 더 갖고, 그 다음에 짧았던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고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요런 이제 생활 패턴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 중에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고정을 해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늘려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 혈액순환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자율신경 치료를 꼭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자율신경 치료는 척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이제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척추 관리를 하고 자율신경의 관리를 이제 혼자 스스로 하면서도 운동을 좀 병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항상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이제 강하고 세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방학이 딱 되면 3일 만에 방학 숙제를 다 해놓고 이제 나는 나머지 방학 다 놀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가서 방학이 다 끝났을 때쯤 가서 2박 3일 밤을 새면서 다시 이제 숙제를 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방학이 끝나니까 끝에 가서 한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끝이 언제 있습니까? 뭐 죽을 때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에 방학의 중간 기간처럼 계속 미루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껏 해보고 강도를 늘릴지 유지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뭐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한테 맞느냐는 땀이 짜작짜작 숨이 할딱할딱 하는 정도의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그 정도의 운동량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일주일 7일 365일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내 몸을 땀을 짜작짜작 숨이 할딱할딱 하는 그런 시간들을 포함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고 수면 시간이나 뭐 생활 패턴을 조금 더 바꾸시고 식습관을 조금 더 바꿔보시고 요걸 이제 치료를 하실 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그냥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뭐 항암 주사를 맞았으니까 머리는 다 빠졌지만 이제 곧 머리도 날 거고 내 몸도 이제 정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을 좀 극복을 해보겠다, 암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들도 많이 하고 검색도 많이 하시고 찾아보시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제일 많은 이제 큰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피해라, 뭐 약을 조심하고 어떤 건강 기능식품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단에서는 나쁜 것을 빼고 내가 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것들을 좀 빼고 내가 이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들도 좀 빼고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좀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의외인 것이 염색입니다. 대부분 이제 염료를 만들 때는요 여러 가지 이제 색소를 이제 많이 집어넣게 되죠. 이 환경 호르몬들 중에 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착색이라는 것이 이제 되거든요. 물론 탈색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착색도 별로 좋지를 않은 경향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이제 뭐 그냥 하얗게 백발이면은 그나마 이제 예쁘게 다듬고 이제 다니시면 되겠지만 이게 얼룩덜룩하게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염색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일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염색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서 좀 괜찮은 제품들 아니면 좀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로 염색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검진도 너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검진의 수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방은 내가 자가 검진을 하는 것도 뭐 틈틈이 해보시고 검사해 보시면 되겠지만 유방 촬영을 일단은 해보시고요. 그건 이제 나라에서 2년마다 해주니까요. 그걸 해보시고 유방 초음파 검사를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해보시거나 아니면 유방에 무슨 증상이 생길 때 유방이 갑자기 아파요. 아니면 찌릿찌릿해요. 분비물이 나와요. 뭐 이상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까운 곳에서 초음파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방암에서 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초음파까지 검사하니 그 이중 검사 아니냐, 너무 검사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유방 촬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유방 안에 내부의 상태는 석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석회가 나쁜 석회가 있거든요. 그 나쁜 석회 중에 10% 정도는 암과 관련되어 있는 석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를 찾으려면은 초음파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초음파를 아무리 꼼꼼히 봐도 이런 석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암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꼭 찍으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회가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국가 검진을 할 때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권장드릴 만하고요. 초음파는
사실 이제 엑스레이 사진만큼 피해도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유방 같은 곳은 눌러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데, 초음파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유방 초음파는 혹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유방암의 90% 정도는 혹으로 암이 생기게 되고요, 20% 정도는 석회로 생깁니다. 아니 20 더하기 90을 하면 110이잖아. 100%도 아니고 110%가 뭐야? 이렇게 말씀 또 하실 수 있는데, 이 10%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혹으로 생기면서 석회가 같이 생기는 그런 암이 있거든요. 요거는 다행히 초음파로 다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 석회로 순수하게 생기는 이 암들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과 초음파 검사를 다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유방을 좀 더 건강하게 지키시고요. 검사를 한다고 유방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찍 발견되면 내 건강한 유방을 작게 수술을 하고 간단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가볍게 해도 여러분들의 유방을 좀 더 원 상태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은 많은 여성들이 걱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해결 방법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많은 병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하고 제대로 이제 관리하는 곳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 유방암으로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유방암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생활 속에서 고쳐야지 될 것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찾아가시고, 현대 수술을 이제 뭐 아니면 현대적으로 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 피해가 많고 뭐 이렇게 해서 무작정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유방암은 요즘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방암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음식 먹으면 암이 없어져요. 이 단 한 가지 음식이 당신의 건강을 평생 지켜줍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의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거 다 좋은 포장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쁜 음식이라고 하면, 네,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냐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암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일단 암 환자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인구 중에 암 환자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내가 암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천 개씩의 암세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같이 다 없어지고 또 그 다음날 생긴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암 환자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잘 안 된 분들은 이제 암 환자로 진단을 받고 이제 암 환자 치료의 길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암세포를 못 없앨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건요, 만성염증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 장의 만성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조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 세 가지 음식 먹으면 뭐 암이 없어져요. 이 단 한 가지 음식이 당신의 건강을 평생 지켜줍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의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거 다 저는 좋은 포장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쁜 음식이라고 하면 뭐 개인마다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브로콜리를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브로콜리를 먹으면 문제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다 땅콩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땅콩 먹으면 목구멍이 막히고 숨을 못 쉬어. 뭐 알러지이긴 한데요. 이런 음식들 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 증상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런 음식들을 좀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반적으로 좀 피해야 될 음식들은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입니다. 설밀음과 요 네 가지를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데요. 아니 뭐 과일은 좋지 않아? 과일은 뭐 몸에 건강하고 안에 영양소들도 많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일은
영양 성분표가 붙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이다라고 할 만큼 요즘은 가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수박을 자연적으로 이게 키워가지고요, 맛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당연히. 사과를 샀는데, 아니면 뭐 딸기를 샀는데 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아예 손이 가지 않고요, 또 달아야지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로 유통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선호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가 점점 더 내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나도 그런 소비자였다면 지금 이제 그 식습관을 고치셔야지 되는 건데요.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중에 지금 과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에게서 암이 폭증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후에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꼭 식후가 아니라도요,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과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도당의 문제 때문에 결국 설탕이 이제 나쁘다고 하는 건데요. 이 포도당과 과당을 비교했을 때 과당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당은 일단 안 쓰여지고 저장부터 됩니다. 저장이 지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부터는 설탕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이제 생겨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내가 극복을 해내야지 되는데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과일은 좋다라는 이제 등가 이제 고정관념이 딱 생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는 것이 내 건강에 회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뇨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요. 특히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 더 문제가 되죠. 암은 그런 만성염증이 가득 차 있는 환경에서 이제 생기고 자라나게 되고요. 암은 포도당을 밥으로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그런 환경을 완전하게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과당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포도당 위주의 식사를 이제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과당을 내가 또 충분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 포도당이 내 몸의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더 지대한 영향을 하고, 과당은 과당대로 좋지 않은 환경을 또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둘이 이게 합작을 해서 완전히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일을 그럼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럼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과일로 한 끼 때우기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난 뭐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에 뭐 과일 먹어요, 뭐 이게 너무 바빠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마시고 가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배가 너무 고플 때 허겁지겁 과일을 먹고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요,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당장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조심을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횡격막이라는 것이 움직이려면은 공간이 충분할 때, 특히나 배의 공간이 이제 충분할 때 횡격막이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횡격막의 움직임이 이 폐에 산소를 채우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횡격막이 배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는 그 움직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허리를 편다는 것은요, 상체도 같이 펴지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상체가 같이 펴지면 어떻게 되냐? 갈비뼈 사이사이의 공간도 같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폐가 쫙 늘어나요. 줄고 늘고 줄고, 산소가 많이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게 되고, 이게 교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숙이고 있으면요, 복강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횡격막도 조금밖에 못 움직이지만 이
갈비뼈 사이에 근육도 좁아져 가지고 움직임이 작아지게 됩니다. 폐가 기능을 훨씬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한번 펴므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결국은 내 몸에서 산소 양을 충분히 만들게 되고, 또 허리를 펴면서 등척추가 바르게 되고, 등척추가 바르게 된 등척추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이 또 혈액순환에 도움도 주면서 전체적인 폐의 용적 자체를 느리게 되는 효과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허리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호흡이 얕아지게 되고, 호흡이 얕아지게 되면 뭔가 질병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질병 중에 가장 재수없고 아직까지는 치료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허리는 왜 아프고 문제가 생길까? 그게 바로 첫 시작은 1.5 거북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척추 자체를 전체적으로 건강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나 암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 암을 이겨내셔야지 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을 하려면 건강한 마인드, 난 회복될 수 있어, 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잘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내가 암 환자이긴 하지만 암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국소적으로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전신적인 건강 자체도 개선을 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각하는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붙는 거는 단지 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몸 상태 자체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미 가라앉고 있는 상태에서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계속 갖기도 어렵고, 갖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보시고요. 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더 한 번 더 나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실제적으로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틈틈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아지기보다는 몸 상태를 한 번 더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몸 상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